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수석연구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최태훈이라고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과학고의 초창기, 저는 이제 경기과학고 3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서울과학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과학고가 이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경기도에서 뽑다가 처음으로 서울, 인천, 그다음에 경기도, 강원까지 포함해서 뽑았던 첫 기수였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큰 뜻을 품고 과학부를 진학해서 카이스트에 이제 물리를 하려고 자연과학부를 들어갔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중에 기계공학과로 표현이 그런데 전과를 했죠. 오늘 여기 이제 그 중요한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그리고 도전적인 이런 그 R&D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과 그리고 그 사업단에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젊은 이 과학도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세대를 뛰어넘어서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 같은 세대가 있었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하게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런 꿈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그 이 사회에서 이 자리를 잡고 있는 시니어급 과학자들, 그 다음에 은퇴하신 오비 연구자들, 이런 분들이 이 현재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해서 이뤄야 될 변화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R&D 문화에 있어서 실패를 용인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것들이 다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불가능하고 어떤 것들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좀 채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차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개요인데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한국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이라는 재단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의 산업과 기술, 특히 산업기술 쪽에 많은 것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현황들을 정보를 분석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가장 앞서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초가 과학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이 과학기술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두 번째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민족성과 문화와 역사와 종교적인 부분을 과학적인 부분에서 실체적으로는 어떻게 이 결합시켰는가라는 부분을 세 번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면적의 5분의 1, 약 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고요. 그리고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866만 명이라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만 살고 있겠죠. 예, 자유롭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에 이슬람 사람들이 20%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만 살고 있다. 예, 그렇지가 않고요. 그리고 밑에 GDP나 1인당 GDP 보면 1인당 GDP는 4만 불이 넘는 우리보다 이 측면에서는 더 잘 살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이 이스라엘이에요. 저도 맨 처음에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이 지도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프리카와 중동과 또 지중해 건너선 유럽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전쟁이 나면 항상 지나갈 수밖에 없는 특히나 여기 예루살렘이 전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 이슈에 있어서도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위치인 지역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국가가 여기 사막이고 기름이 안 나거든요. 사막이면서 기름이 안 나는 지역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면서 사막이기 때문에 농사도 안 되죠. 기름이 안 나니까 에너지원도 없죠. 근데 이런 나라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까 이제 첫 자리에 나왔는데 1948년도에 독립이 돼서 지금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스타트업에서 좋은 지수를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1인당 스타트업 투자 금액이 미국보다도 개인당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은 버블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기술에 보물이 있다라는 인식은 스타트업계와 투자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에 여기 보시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시게 되면 이게 그 하이테크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에 혁신 기술에 투자해야 되는 금액인데 2013년도에 29.5억에서 2018년도에 65억 달러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민간에서의 투자, VC가 아닌 민간에서의 투자, 그 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투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투자가 30%, 그 밖에 외국에서 투자되고 있는 게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가 강하냐? 기본적으로 보면은 방위산업, 무인항공기, 스마트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의학 바이오, 신재생, 농산업 이렇게 돼 있는데 방위산업, 무인항공기,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의학, 신재생 에너지, 농산업 이거는 다 이스라엘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도 없고 물도 없고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부도 없었고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됐던 기술. 맨 처음은 사실은 방위산업이죠. 여기 보시면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이나 사이버 보안 기술들은 방위산업에서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쭉 보시면 아시겠고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온 혁신 기술들입니다. 자료들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자료 보시면 되겠고 순서는 약간 좀 발표 자료랑 다르겠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좁은 나라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R&D 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사실만 말씀드려요. 이게 왜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EU와 유럽과 미국에 있어서 투자와 금융과 어떤 그 대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스라엘의 R&D 센터를 운영해서 단지 이스라엘 현지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 세계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혁신 기술을 이 안에서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사실이고요. 여기 들어와 있는 이 기업들이 이스라엘의 또 스타트업들에게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 50% 이상이 R&D 센터 운영. 여기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다 있죠. 대기업부터 중견에, 그러니까 1차 티어의 글로벌 기업들도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200명 정도의 규모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2018년도에 현대가 오픈크레드를 이스라엘에 설치했고 SK가 에이전트를 두고 있고요. LG는 또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의 기술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이노베이션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원래 있었던 과학기술이 뛰어났고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산업화에 필요한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과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자체만 보면은 사실은 그 전체적인 이 어떤 현재의 위상과 포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이해해야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유대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유대인이란 과연 어떻게 정의되는가? 예를 들면은 유럽에서 지금 독일 사람으로 봤을 때 독일 사람들이 당신은 어떤 민족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트닉이라는 이런 어떤 민족이라는 게 국가가 없었으면서도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발생하죠.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이 아닌 여성과 결혼해서 낳은 자손들, 유대인이 아닌 남자가 유대인 여성과 결혼해서 낳은 자손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을 볼 것이냐.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집단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토론,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의 분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의가 계속 토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유대교에서도 이 파에 따라서 정의가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채택되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이게 이제 정통 유대주의는 할라카라는 유대인의 율법에 이 부분이 나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할라카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 카라이트 유대주의는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인 이제 진보주의인데 여기는 성경, 모세 5경에 아버지가 유대인이 나왔다 해서 아버지가 유대인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거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논쟁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과학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경전이라는 거를 히브리어로 써 있어야지만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안 써 있으면
표현에 있어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이 경전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모세오경하고 미슈나라는 겁니다. 모세오경은 잘 기독교 신도분들은 아시겠는데, 뭐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또 하나가 뭐죠? 신명기요. 예, 맞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도가 아니어서. 요게 이제 기원전 1200년도경에 모세가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적은 거죠. 이거는 사실은 문구로 남아 있는 성문화되어 있는 경전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전으로 막 전해지던 그런 어떤 율법들을 기원 후 3세기에 지은 게 미슈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카라이트는 모세오경에 아버지의 대를 잇는다라는 구절이 있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지금 이제 정통 유대주의교는 미슈나에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보시면 미슈나가 최종적으로 이 구전 토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AD 70년인데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솔로몬 신전이 지어져서 기원전 6세기에 다 파괴됐거든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근데 그 파괴된 자리에 새로 이제 그 기원전 1세기 정도부터 짓기 시작해서 기원 후 70년 근처에 다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로마군에 의해서 다 파괴된 게 73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강력한 핍박이 이루어지면서, 예를 들면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일도 많아지고, 또 국가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법으로,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없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정하려면 국가에서 법을 정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유대인들의 이 생활을 지키려면 유대인만의 법이 있어야겠죠. 그럼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문화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전됐던 거를 정리해서 미슈나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히브리어로 정의되어 있는 유대인이 인정하는 경전입니다. 이거를 할라카라고 하고요. 이 미슈나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랍비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은 라바이라고 하는데, 라바이들이 이거는 어떻고 저런 어떻고 토론한 것들이 게마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슈나와 게마를 합쳐서 이게 탈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탈무드라는 거를 접하면, 탈무드를 나는 다 봤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체의 뭐 0.0001%도 안 본 겁니다. 얘기하는 게 탈무드 책을 다 모으면 뭐 트럭으로 몇만 트럭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게마라라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이론의 완성, 이렇게 본다면 이걸 반대되는 경향이 세바라래요. 이 게마라 책에 보면은 항상 이 미슈나에 나온 얘기를 옹호하는 의견과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이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쓰고 있는 랍비들은 굉장히 인정받는 랍비들만 최종적으로 토론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문화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은 누구냐라는 것도 정의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이 있었을 거고요. 이런 토론의 문화가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토론거리들이 많았겠죠. 그것이 결국은 과학적인 어떤 검증과 가설과 검증의 체계, 그 부분에 있어서의 논리의 전개 방식,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것이 국가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다 이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특정적으로 선별적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이제 과학 보시면 어원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참고하시고요. 과학에서 위키백과에서 보니까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과학이라는 것은 a systematic enterprise that builds and organizes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을 만들고 그리고 구성하는 체계적인 일이다. 근데 그 지식은 뭐냐? In the form of testable explanations and predictions.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확인 가능한, 시험 가능한 설명이나 예측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주라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뒤에 설명 잠깐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 테스터블하다는 것, 그러니까 테스터블하다는 것이 토론을 하고 결국은 사실로서 확인해 보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율법 체계를 만드는 데서 이미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고대부터 했던 습성이다. 그래서 이제 리처드 파인만 같은 경우는 리처드 파인만도 유대인입니다.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책을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접하시면은 굉장히 소중한 과학자로서의 굉장히 그 소중한 철학을 배울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보시는데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뭔가 발견하는 특별한 방법, 그리고 그 발견된 것들로 구성된 지식 체계, 그걸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것들. 이게 아까 그 율법 체계가 똑같습니다. 무엇을 발견하는 특별한 방법, 이게 율법 어떤 정해져 있는 성경 같은 것들인 거죠. 율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결정해내는 방법, 그게 토론이죠. 그것들을 모아서 낸 게 예를 들면 미슈나나 게마라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탈무드 형태가 되겠죠. 그런 걸로부터 보다 더 발전되어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타겟은 다르고 고민의 대상은 다르지만 그 전체적인 체계에 있어서 유대인의 습성과 굉장히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부분 때문에 과학은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검증까지 가기 위해서 가설을 만들었을 때 그 가설이라는 것은 틀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 가설이라는 것이 허황되게 그냥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나온 가설이라는 것을 가지고 검증하는 것은 실패를 했을 때 의미가 적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미 알려져 있는 지식들과 그리고 이론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 뒤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가설, 그것을 가지고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 대해서 검증을 한 뒤에 이게 틀렸으면 거짓 사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오류를 수정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진실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다. 이것도 아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 정리 과정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또 때로는 가정에 따라서 진실과 허위가 달라질 수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에서의 실패란 물론 부정의와는 구분되어야 하는데요. 실패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영역에서의 실패냐에 따라서 그 개념과 의미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질문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좀 다시 역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과학에서 실패란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가정이라는 것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이 올바른 진실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게 과학이고, 그런데 제가 만났던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스타트업을 지원할 때 자기들은 실패한 사람이면 새로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이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누군가가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첫 번째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영역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들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체질적으로 민족적으로 잘 맞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성서에 보면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선택되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나라를 뺏기고 고향을 쫓겨나도 130년경에 지금 아까 그 지도에 있는 그 땅에서 로마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이 북쪽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거의 대부분. 근데 우리는 선택된 민족인데 왜 자꾸 이렇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그 안에서 정부의 보호 없이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직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도망다니다가 디아스포라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실 텐데 해외에 있는 동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믿음,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우월감과 믿음과는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성서에 나온 거는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 신이 옳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을 만든 신의 설계,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신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종교사회적인 연구, 예를 들면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환경적, 그리고 문화적, 종교적 이런 상황들이 과학적으로 필요한
그런 어떤 습성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당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과 중동과 전쟁을 했을 때 포로를 교환할 때 예를 들면 중동 군 그 병사 한 1000명에 유대인 병사 1명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도 있겠지만 자기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신경을 많이 써요. 이 노벨상을 보시게 되면 사실 유대인의 인구는 전체 한 0.2%인데 노벨상을 받은 전체 수상자 중에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당 100이죠. 이건 유대인의 수치고요. 이스라엘의 수상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수상자로 최근에는 다음과 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화학 쪽이 좀 최근에는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 쪽에. 그게 이스라엘 쪽에 많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기초 연구에 있어서 바이오와 메디칼 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인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대표적인 좀 오래되긴 했지만 수상자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을 좀 보시면 유대인으로서 첫 번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아돌프 폰 바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폰이라는 게 특정 옛날에 독일에 있는 국가에서 어떤 자귀 귀족에게 저 자귀를 주면 이때 이름에 이걸 붙인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바바리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자귀를 받았는데 바바리아가 지금 바이에른입니다. 바이에른 미넨이라는 축구팀 아시죠? 그 바이에른이 이제 바바리아였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탄소 동화 적용 같은 걸 연구를 해서 또 그걸 응용해 가지고서 염색을 위한 염료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알베트 말케스는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실험이 대표적으로 과학 역사상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실험을 했죠. 그러니까 에텔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뉴턴이 빛이 파동이면 이걸 전달하는 뭔가 이 매개체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게 에테르였고 에테르가 있다면 이것이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속도가 있을 것이다. 그 속도를 증명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간섭계를 만들어 실험했는데 그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거죠. 근데 이 실패 속에서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밀한 첫 번째 간섭계를 만들었고요. 이게 결국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동기를 제공했던 실패한 실험이 됐던 거죠. 아인슈타인은 상을 노벨상을 받았을 때는 미국에 있었지만 원래 연구는 독일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취리대학 교수 시절에 그룹을 형성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이때에 하브루타 식토론과 논쟁을 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시바라는 게 유대교 종교인들의 학교예요. 거기 학습방법을 썼고 그랬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이론과 지식을 종합해서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거는 철벽의 프린시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게마라와 세바라의 그 원리인 거죠. 우리나라 동양 철학으로 보면 정반합의 원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수 일반 상대성 이론 사실은 이제 노벨상 받은 거는 이 이론이 아니라 광전 효과, 양자역학을 만든 광전 효과로 받았지만 이분의 굉장히 그 상징적으로 중요한 업적은 상대성 이론이죠. 이게 이제 현재로 와서는 이런 쪽에 사용이 돼 있다는 거고요. 밑에 이제 이분이 얘기하셨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저는 사실은 위에 거는 사실 이제 중요한 거죠. 실수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났을 때 그리고 그랬을 때 다 까먹었는데 다 까먹어도 기억 남는 게 교육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과학도에 있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필요가 있고요. 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닐스 보어죠. 이분은 이제 부자지간에 유대인인데 부자지간에 노벨상을 받은 양자 물리학의 또 태동이 리차드 파인만하고도 굉장히 교류가 많았던 그런 유대인이고요. 우리가 알만한 중요한 유명한 과학자 중에 유대인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 환경, 그다음 민족성, 역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과학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이 좀 있다. 근데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는 데는 뭔가 세부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55분까지인가요? 네. 자, 보면은 이게 이제 위에 게 이스라엘 학교예요. 밑에 있는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
하브루타식으로 토론하는 거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저는 주로 이스라엘의 경제산업부랑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누파고요. 그 다음이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 시스템입니다. 근데 투누파는 뭐냐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아이디어가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까지만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뭐 적게는 뭐 4, 5천만 원, 많게는 7, 8천만 원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한 특허 조사나 POC, 그러니까 프로브 오브 컨셉을 하기 위한 비용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꼭 두 사람이 신청해야 됩니다. 혼자는 신청하면 안 돼요. 그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이게 하브루타도 그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 반대되는 얘기를 이런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학교에서도 이게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굉장히 친구 같은 분이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걸 누군가는 알고 있고 내가 생각했던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실이 때로는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서는 바보의 정의가 질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었을 때 대답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뭐 배웠니라고 물어보는데 이스라엘의 엄마들은 학교에서 네가 뭘 물어봤니?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정말 제대로 돼. 아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다 까먹어도 기억에 남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엮으면 굉장히 많은 통찰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교육 방식과 토론 문화 때문에 박스의 바깥쪽에 생각하는 것들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스타트업에 나이가 한 40이나 50쯤 되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조그만 기업의 기업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나눠보면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이 사업의 비전과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이런 문화 쪽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싶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사실을 얘기했던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요. 지금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전까지는 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였죠. 근데 진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는 까지의 그런 어떤 도전 정신, 그런 실패를 감수한 가설, 이것을 검증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칭송을 받는 과학계의 혁신을 이룬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대가족 문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죠. 세대 간의 소통이나 가족 간에도 사실은 사촌간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형제들도 1년에 한 번 모이기도 쉽지 않은 그런 가족들이 많죠.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교에서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샤바트, 안식일을 굉장히 지키고 있고 샤바트라는 게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금요일하고 토요일을 쉬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그 가족의 가장 위 할아버지 집에서 모이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럼 거기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얘기하고 또 토론하고 정보 공유하고 이러는 거죠. 그게 더 확장되면 전 세계적인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랑의 교류가 되는 겁니다. 각 분야에서. 근데 그것이 과학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을 출장 가게 되면은 호주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기 사촌이 혹은 육촌이 결혼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보면은 미니스트리 오브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미니스트리 오브 디아스포라 어페어스.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과의 일들을 하기 위한 그런 부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그런 유대인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는 이유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물로 2013년대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모두 유대인이에요. 3명이. 보시면 이력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있으면 설명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다 출생지가 달라요. 그런데 같은 연구를 해서 받았죠. 여기 연결고리들이 다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토론 문화, 그 다음에 어떤 유대인의 네트워크, 이거는 우리가 노력하면 아주 오래지 않은 시간 내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노력하면. 적어도 우리 과학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만이라도 노력하면. 근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가 됐던 이스라엘이 주요 동기가 됐던 것들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운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의 최대 대통령이 과학자예요. 하임 와이즈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러시아 태생인데 영국 가가지고서 녹말에서 아세톤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아세톤이 폭탄의 주요 원료입니다. 이게 영국의 1차 대전 승리에 기여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 사람과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았고, 이 사람이 말했던 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 수 있는 걸 허가해달라. 이때 이제 영국의 통치령이 있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정부가 없었거든요. 국가가 없었어요. 근데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팔레스타인 유대인을 살 수 있게 해달라. 그거를 선언한 게 벨포어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은 48년도에 했는데, 그 이전에 와이즈만 연구소 같은 히브리 대학 같은 거 설립에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초대 대통령이 과학자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고, 우리 유대인들이 이거 시오니즘이라는, 그러니까 매트릭스에 보면은 그 인간들이 모여 사는 땅이 시온이죠. 그 시온, 자이온이라고도 하고, 그 시온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에 살 수 있게 하는 기여자가 과학기술 개발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거를 우리 민족에게 기여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3일 뒤에 바로 중동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다 쳐들어왔거든요. 엄청난 규모로. 근데 그런 것들을 3번이나 다 이겨냈어요. 사실은 뭐 4번 4차 중동전쟁이 있었는데 다 이겼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숫자로 열세이지만 과학기술과 장비에서 앞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근데 이제 4차 전쟁 때 사실은 방심하고 있다가,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국토가 이제 적군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는데 간신히 이겨냈거든요. 그때 히브리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젊은 과학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야 우리가 앞으로 중동과의 기술 이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제안했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거부했었어요. 근데 꾸준한 노력 끝에 그게 채택이 돼서 만들어진 게 탈피오트 프로그램입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특수한 학생들을 뽑고 이틀간의 면접을 봐서 뽑는데요. 물론 백그라운드 다 보지만. 그래서 뽑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1, 2학년 때 특히 수학과 물리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막 스파르타식으로 엄청나게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3, 4학년 때부터는 실질적인 군대에서의 과학기술 문제를 풀게 한답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이언돔이라고 아시나요? 팔레스타인 쪽에서, 지금 가자 쪽에서는 가끔 로켓이 날아오는데, 그 로켓이 민간 지역에, 타격이 큰 지역에 날아오게 되면 그거를 맞춰서 떨어뜨리는 그 확률이 95%가 넘는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그게 이름이 아이언돔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언돔의 처음의 아이디어가 이 탈피오트 프로그램의 학생들이 냈다는 거고요. 졸업생 중에는 마리어스 나하트라는, 이게 체크포인트라는 기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엔 파이어월이라는 거를 그 개발한 데가 체크포인트고, 포브스에 등록되어 나오는 500개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이 보안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이것이 전부 이제 탈피오트에 나온 산출물인데요. 이런 어떤 그 과학 기술들이 결국은 우리 국가의 안보와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인식될 수 있는,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하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어떤 과학 기술자에 대한 사회 존중이 정부에서도 인정되고 있다는 게 다음 같은 제도인데,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겠고, 우리나라는 과제 평가를 하면 어떤 식으로 되나요? 과제를 신청하신 분이 저같이 이제 앞에나 설명을 하면은 한 10분 중에 10분 정도의 평가자분들이 쭉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돌아가면서 질문하신 다음에 그 중에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죠. 그 돈은 정부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여러분들 중에 그 과제에 대해서 누구도 이게 왜 뽑혔는지에 대해서, 혹은 왜 탈락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문 평가자를, 이스라엘의 R&D 과제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혁신청이라는 그 전담 기관에 200명 정도를 상시적으로 두고 관리를 합니다. 이분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과제들을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과제 선정은 신청한 사람이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청한 사람은 이 전문평가자한테 평가를 받고요. 이 전문평가자가 연구위원회 앞에서 설명을 해서 그 연구위원회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전문평가자는 자기들이 한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나 전문적으로 이 연구위원회에서 간접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분 정도의 평가위원을 두고 책임을 분담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공정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과학자에 대한 신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도 하고 고민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 탐구에 대한 자율성 이스라엘 대학을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대학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사업화를 시키기 위한 대학 기술 지주 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여러 가지 대학들인데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겠고 와이즈만 연구소가 2017년도에 자기들이 만든 기술을 기업에 라이센싱을 줘서 사업화시킨 매출액이 360억 불입니다. 우리 돈은 40조 정도 되죠. 이거 웬만한 대기업보다 큽니다. 근데 이제 이 와이즈만 연구소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코팍선이라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데요. 이게 1972년도에 특허가 등록됐는데 이때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것도 실패의 결과물입니다. 원래는 동물 실험을 할 때 다발성 경화증이 있어야 뭔가 좀 뭐 이렇게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다발성 경화증이 더 촉진시키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해서 줬는데 다발성 경화증 염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가 이제 약을 개발했고 이게 72년도에 특허 나온 뒤에 87년도에 라이선스 보유돼서 96년도에 미국 FDA 승인을 취득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맨 처음 연구부터 치면 거의 30년 지난 거죠. 이런 한 가지 연구에 대한 어떤 사업화까지 기초연구와 사업화까지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대학에서의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몰데카 셰브스라는 전 부총장이고 대학 기술 지주회사의 이사장이었던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이게 이제 강의 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이렇게 사업화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지만 연구자들은 돈에 생각하거나 사업화 신경 안 쓰고 그냥 연구만 계속할 수 있게 진리에 대한 탐구와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만 할 수 있게 매진하는 분위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랑 차이가 있는 게 대학이 자체적으로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이즈만 연구소는 정부에서 받는 돈이 전체 예산의 어떤 때는 4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기부금, 뭐 민간 수탁과제, 그리고 로얄티 이걸로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책과 전략과 그리고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융통성과 자율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이런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이제 스타트업들 이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했던 게 요즈마 펀드라는 거예요. 뭐 굉장히 큰 성공을 얻었어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 요즈마 펀드가 이스라엘에서 만들었던 정부 모태 펀드의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인발이라는 펀드가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성공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해외의 민간 투자가 없었던 것이 주요 실패 원인인 것 같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많이 유치해가지고 만든 게 요즈마 펀드였고 이게 대성공을 얻은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실패했을 때 그거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실패로부터 분석을 통해서 어디를 고쳐야 될지 그래서 성공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 이 실패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스라엘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저는 이제 과학 기술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을 빙산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제가 그렸는데 참 파도같이 안 보이죠. 근데 파도인데 여기에 이제 이 밑에 있는 거는 물 밑에 잠긴 거는 실패고 물 위에 있는 거는 성공이라 보면 빙산은 올라와 있는 것보다 밑에 숨어 있는 게 더 많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실패 줄이겠다, 요 실패 줄이겠다 해서 이걸 줄이면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게 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성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생각들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국회에서는 R&D에 있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예산 크기만 가지고 고민을 하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이제 제가 근무했던 사무총장이 했던 재단에 저희가 사무총장이고 이사장은 이스라엘 수석과학관이었는데 그 수석과학관이 모든 걸 담당하거든요.
수석각관이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혁신청의 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과학계는 특별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실패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뒤에 자료를 보면 여태까지 나왔던 걸 정리했고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어느 특정 세대에서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찬모 우리 단장님께서 제가 오랫동안 배웠지만 존경하는 분이시고 그런데 또 이렇게 저도 이제 과학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나간 기간 동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손댈 수 없는 부분에 생각했던 부분을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시는 거에 굉장히 존경을 다시 한번 깊이 표하고요.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요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질문이 이제 실패로 인해 잃어가는 자존감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좀 작은가요? 두 번째는 한국의 실패와 이스라엘 실패 차이점을 개념, 성과물, 용인하는 태도의 관점에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요즘은. 그 다음에 포스코의 부실과 실패 어떻게 해석되느냐. 자, 그리고 유대인 노벨 수상자는 어떻게 많이 이렇게 나왔느냐. 그리고 이 포스트 학생들이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 유튜브 보고 계신가요? 예. 사실은 이 질문을 하신 분들하고는 개별적으로 제가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포스코나 지금 이 사업단에 들어가 계시는 대학원생들이 고민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질문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면 이 질문은 돈 주제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실패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제가 좀 알고 싶어졌었어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오늘 안 계시다니까 제가 준비한 그냥 답을 먼저 드리면 여기서 실패라는 것이 R&D를 하는 과정에서 실패라고 제가 가정을 해서 답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는 R&D 과정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의미 있는 실패를 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R&D를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을 때 정말 이미 확실하게 밝혀진 이론과 이 지식들을 다 습득을 해서 거기에서 의미 있는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의 의미를 분석을 해서 다음에 트라이를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죠. 시간에 쫓기고 지금 현재의 R&D 시스템은 R&D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영수증 처리하고 아침에 커피, 물 좀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고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 와 계신 교수님들은 학생들한테 공유 소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실패했을 때 거기에 실수가 없으면 혼내실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실패했을 때는 교수님과 바로 소통해야 됩니다. 교수님 이렇게 됐는데 이거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물어보시겠죠. 궁금한 것들 이건 어떻게 저런 건 어떻게 했어. 거기에 허점이 있으면 바로 수정하면 되고요. 교수님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이전에 제 생각에는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분들끼리의 자유로운 모임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교수님하고 선생님 저 반대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아직 좀 어렵죠. 학생들끼리 선후배 간에는 그래도 좀 가능하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의무적으로 준 다음에 이론적으로 충분히 무장해서 논쟁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보다 진리와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의 의미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이쿠 이건 제가 지웠네요. 아까 옮겨지면서 지운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이스라엘과 한국에 있어서 실패의 차이점을 개념과 성과물, 용인하는 태도 관점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정부 과제를 한번 해보신 분이 아닌가. 이게 관점이 정부 과제를 했을 때의 실패의 차이점을 물어보신 게 아닐까. 아니면은 그냥 과제 내에서 연구를 하는데 개념과 성과물을 용인하는 태도라 할지라도 그건 정부 R&D 과제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R&D 과제라면서 그 안에서 교수님과 소통을 통해서 잡을 그러니까 연구의 스코프를 데피니션을 받으셨을 테니까. 근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정부 R&D에서의 개념과 성과물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량적이고 명확해요. 목표물이. 그러면서 이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목표 수준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낮춰놓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스라엘 재단 맡기 전에는 아예 이스라엘 과제 프로포절에는 정량적인 목표가 없는 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디어와 기술은 혁신적인데 거기에 있어서 정량적인 목표는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아주 적거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평가자들은 그게 없더라도 이게 기술적인 의미가 있으면 지원할 만하다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투자에 대한 어떤 눈의 수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투자하는 회사들이 벤처 투자 회사들이 투자를 잘 이스라엘보다 못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뭐 지금은 많이 수준이 올라갔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용인하는 태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정부에서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지원했는데 사업화 성공률이 30% 넘으면 와 우리가 너무 평범한 기술에 투자하지 않느냐. 이런 기술들은 민간에서 투자해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침이 민간에서 투자할 때 너무나 이거 좋은 기술인데 너무 도전적이고 혁신적이어서 리스크가 커서 투자하지 못하는 걸 정부가 투자한다는 게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뭡니까?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용인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쪽은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과학기술자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석과학관, 혁신청장도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스를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그런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차이일 것 같고요. 포스코의 아까 부실과 실패, 기본적으로 아까 그 포스코에 났던 거에서 부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수라는 측면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실과 실패는 부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반성 없이면 영원히 반복하는 거고요. 실패는 과학적으로 실패는 의미가 있고 또 성공을 하는 과정이 있다. 저는 앞서 설명한 대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이유는 아까 발표 내용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시간 좀 초과해서 단점 말씀드리면 이 이제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조언, 이건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좀 대동소이하겠고요. 여기서 사실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뒤에도 쓰기도 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기에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세대를 넘어서 다양한 이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이 의견들을 모아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되고요. 감히 그런 자리에 제가 합류할 수 있다면 저의 부족한 경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